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도시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중국 도시문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도시문화이란 거대한 이런 담론에서 시작보다는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을 베이징에서 10년 살았는데 저는 음물은 이 베이징에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럼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베이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베이징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항상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경미문학을 통해서 경미문학의 1940년대 전반을 갖다 49년 이전을 대표하는 라오스라는 이 작가와 그리고 49년 이후를 대표하는 왕수나 이 두 작가를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40년대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국경을 생각하면 후통 문화, 스위의 문화라고 사본 문화라고 하는데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신중국 건립 이후에 중국의 쭉 말하면 따이냥 대원에 살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개인적인 관심에서 이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경리문학이란 무엇인가는 그냥 언급 안 하고 그냥 북경의 지역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경리문학과 1940년대 라오스, 사본과 후통, 신중국 건립 이후 왕수, 대원, 베이징 도시문학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경리문학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이징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문혁에 대한 어떤 성찰, 사회주의 중국으로 인한 파괴된 전통 문화에 대한 성찰,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지역 문학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 문학사에서는 사원소설 작품을 갖다가 경미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상해문학을 딱 해파문학이 하듯이 이게 경미문학, 징월, 이 얼자에 북경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왕소의 소설을 신징월, 신경미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두 작가가 자신들이 거주했던 베이징 공간과 그곳에서의 사건과 일상과 풍속을 그대로 작품 속으로 옮겼을 때 베이징에 대한 두 작가의 경험, 장소, 인식, 가치관 등은 시대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가 어떻게 다른지 많은 사실 이 두 작가를 비교하는 논문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작가를 갖다가 어떻게 같은가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작가는 사실 경미문화의 근원이라 인정되는 라오스와 신재미 작가 왕소를 내서 20세기 사회주의 중국을 연결해서 그 전과 후가 베이징의 도시문화와 베이징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점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지배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공간의 지배가 되어서 어떻게 문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1949년을 갖다가 연결해서 베이징 도시문화는 전통문화가 각인된 4번 후통문화에서 사회주의 혁명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원문화로 땅 위의 문화로 전환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번에서 대원이라 하지만 사실은 봉건 제국주의 도시가 어떻게 사회주의 수도로 변화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오스는 사실 이제 베이징 민속지를 그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민족 풍습을 갖다가 그린 아주 탁월한 작가로 풍속화를 그린 탁월한 작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 작품의 대다수의 지리적 공간은 베이징의 푸청문과 더성문입니다. 이것이 어떠냐면은 라오스는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은 청대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주 8기는 자기가 국가에서 정한 그 정부에서 정한 지정에서 살아야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라오스 조상부터 살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이 베이징 서북부예요. 베이징에 우리가 베이징에 가면은 자금성 위쪽에서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의 북쪽입니다. 서북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리적 공간은 해나 샤오양지엔 후통과 4번입니다. 지금 이 샤오양지엔 후통이라는 사실은 라오스가 자란 곳입니다. 지금은 샤오양가 후통이랍니다. 샤오양지야 후통, 소양가 후통이랍니다. 그래서 후통과 4번은 사실 올드 베이징의 기본 구조, 기본 세포이기 때문에 베이징 문화를 갖다 후통 문화, 4번 문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후통에 갔다 왔다 4번에 갔다 이것이 베이징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전 시대를 대표하는 아직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4번은 거의 소실되고 따자위엔이라고 바뀌었죠. 따자위엔은 우선 1949년 이후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단독주택이던 이 4번을 갖다가 분할을 해가지고 따자위엔입니다. 대자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자본이죠. 그래서 후통에 가보면은 집 한 칸에 방 한 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통은 거의 다 철거되었고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4번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중국 종법사의 가정 유대 질서와 폐쇄적인 문화가 그대로 이 사상이 그대로 건축화된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가족 구성과 가정생활 질서 이것은 전통사에서 가장 보편적에서 이 4번이 사실 베이징 문화의 전통 문화를 갖다 대표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번 형식입니다. 정방에는 누구가 살고
옆에는 누가 살고 있는 위계 질서가 이 4번의 이 형식의 가족 위계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가족 등급을 건축 형식화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성격은 역설적 역사 허구화라는 대가를 치부해야 했습니다. 라오스 이전의 작품은 30년대 뭐 다른 여러 작품들은 민속주의적인 그런 걸 그리다 보니까 안정된 사회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군벌 난이라는 것이 약간 희미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다 하지만 이런 1937년입니까? 노후교난이 일어나면서 이런 역사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중국 사설은 너무 간단하다면서 역사 서술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1940년대 노후교 사변에서 베이징이 한 달 만에 함락이 되거든요. 그 이튿날 천진이 함락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노사도 사실 노사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노사는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작품이 사세동당입니다. 이 사세동당은 베이징이 그 당시 수도였던 중칭, 지금 여기서 베이핑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이핑은 1928년에 수도가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옮기면서 남경을 옮기면서 이걸 갖다가 베이징을 베이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유주의 중국이 되면서 다시 베이징으로 됩니다. 중칭에서 이게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이 역사 의식을 반영한 작품을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료는 많이 수입했지만 쓸 수가 없었는데 중칭이 가서 1943년부터 이 4세 동당을 쓰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강연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소설을 갖다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번역본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간략하게. 그래서 나중에 60년대에 라오스가 노벨 문학상의 선정자가 되죠. 근데 이미 죽은 뒤였죠. 아쉬운 이야기 됐습니다. 라오스가 보기에 만주족 문화가 영한 1934년 베이징은 이미 밑바닥까지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입이 없었다면 이게 4세 동당의 주인인 치노인의 유대 역시 전통문화의 자장에서 고형물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베이징에 살았고 만정시대는 베이징을 벗어나면 안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만주족인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경극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락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북경을 갖다가 벗어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베이징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은 거기다가 거의 배우가 될 만큼의 경극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생활 예술, 전통 예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많이 따지고 사실 여러분 생각이 만주족은 동북지방 야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예의 문화든지 전통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고인물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4세 동당은 역사적 특별히 베이징 오랜 민속 문화를 갖다 어떻게 파괴하고 베이징 시민을 변화시키는지를 상세하게 본다. 라오스 작품이 특출한 이유 중 하나는 올드 베이징 시민의 보수성과 낙후성을 혁신하게 그려냈다는 게 있습니다. 4세 동당의 큰어린 치노인은 올드 베이징의 시민의 전형 전통문화의 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세 동당은 치노인은 어느 것도 겁내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팔순잔치를 지내지 못할까 조바심을 내뿜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긴 소설이죠. 100만자입니다. 100만자.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던데 3권입니다. 두꺼운 책 3권입니다. 세상 여지를 댄 3개월의 식량과 짠지를 준비해두고 대문을 걸어 잠근 뒤 깨진 항아리 돌을 가득 채우면 대날 피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왜 치노인이 3개월의 식량과 절인 젖소만 준비하면 된다고 믿는가? 그가 생각하기에 베이핑은 천하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도시라서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 3개월이 못되어 재난을 물러가며 그 후에 만사가 되기를 하지 믿기 때문이다. 치노인은 베이징은 불의 도시고 그 집은 또 자선대도 연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도 그런 곳에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그진 항성의 평온한 생활, 변하지 않은 정법 제도 질서의 어떤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노인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일본군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으로 자살하고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자기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민속적인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치노인의 장손인 이렇게 치루시아는 사실 이건 기식인이죠. 베이징에서 사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다. 전국에서 준수한 포준을 말하고 황제가 건립한 궁정 보원 계단을 공원을 삼고 희귀한 서적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되면서 아주 베이징이 산다는 것을 자부심이 굉장히 합니다. 이 정조보의 생신을 갖다 어떻게 치르나 이 문제를 두고 아내와 이야기하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 민미가 천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 베이징은 절대로 예절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정조보 생신을 갖다 거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일을 하죠. 그때 당신이 그때 지루시한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가 되어 망국나가 되어도 경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반감을 느끼면서 있게 됩니다. 사실 치루시아는 굉장히 예의 범죄를 지키고 위든을 모시고 그런 아주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의식이 변하게 됩니다. 이 4세 동네에서 끊임없이 전통 문화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노사 자신의 어떤 개인적 중국 역사적 비극과 그 책임에 대한 성찰을 갖다가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1942년의 4번을 배경으로 한 노사의 4세 동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신중국 건립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신중국 건립 이후에는 대원이
건립됩니다. 왜냐하면 신중국이 건립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혁명에 참가했던 사회주의 혁명에 참가했던 개국 공신들이 다 베이징으로 옵니다. 이 베이징에 오면은 그 가족들하고 그 사람을 위한 집이 거주지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따위엔입니다. 그 당시 소련의 도움으로 소련의 어떤 건축기사의 도움을 해서 건물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따위엔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영화관도 있지, 목욕탕도 있지, 이발관도 있지, 유치원부도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만 없지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 따위엔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위엔 사람이라 하지 베이징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위엔 등장한 신중국 건립은 베이징 도시공간과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대원은 신중국 건립 이후 전국 각지의 공산당 간부와 지식인들의 정치적 이주를 위해 건설된 거주지로서 베이징 도시공간구조를 철저하게 변화시켰다. 나아가 대원 건립은 당시 도시공간의 개조만이 아니라 베이징의 사회계층, 거주민 심리 및 도시 문화를 한 차례 재구조화했다. 대원이 대표하는 사회주의 혁명 문화는 당대 베이징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원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군대 대원, 국가기관 대원, 고등교육기관 대원, 이렇게 베이징대학도 되고 청와대학도 대원에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대원은 여러 가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안에 거주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복무시설이 다 결합된 자급자족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 대원의 설립을 해서 고도의 고도의 신베이징과 그 문화가 다시 건립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왕수호를 갖다가 베이징의 평민을 대변하는 작가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는 다 대원의 자제로서 베이징에 대한 기억과 상상 모두 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베이징은 신중국의 수로서 정치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전통 문화의 풍부한 함의를 지닌 고도로서의 의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대원이 베이징의 모습을 보호합니다. 라오스가 느낀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움 같은 것은 왕수의 작품에서 거의 없어요. 대원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대원 문학의 대표로 거론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왕수 소설은 신베이징인 신경미 문학, 신베이징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다. 대원에서 성장한 왕수호는 왕수의 소설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 오저질 오웨이에서 언급합니다. 베이징 푸싱루 폭이 좁고 긴 그 골목길 일대 주변의 10km가 내가 자란 고향이다. 이 일대는 과거 신베이징으로 불렸고 베이징 구도심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금성에서 서쪽으로 한 택시 타면 5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 악탕금의 군대 대원에서 가장 내세우는 1등이 공군 대원이래요. 그래서 한 거의 조금만 5분만 치면 그냥 대원이 서쪽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면 베이징의 번성한 문화와 700년의 전통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난 이 일대를 대원 문화 할거지구라고 본다. 나는 그곳 출신이고 내 몸의 모든 습성은 이곳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자기는 베이징보다는 대원의 출신이라는 거죠. 중문학하는 사람 다 아는 양강 찰란들에서 햇빛 쏟아진 날들입니다. 이 영화가 왕수의 소설 사나운 동호성문 사나운 짐승들을 갖다가 이 영화로 만든 것인데 지향원 역시 군대 대원의 출신입니다. 이 영화에는 자신이 어릴 때 큰 따위엔에서 큰 대원에서 큰 이야기가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수호는 신베이징인 대원 출신, 지리적으로는 군대와 기관 대원이 밀집한 베이징 서쪽 지역을 가리키며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문화를 대표합니다. 대원에 거주하는 간부와 지식인은 신중국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실현자였습니다. 개국 공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의 중심을 잡고 있겠죠. 신중국은 새로운 주거 형식인 주거 양식인 대원을 혁명문화의 구체적인 포상체, 진원지를 구축해 갔습니다. 대원은 신중국 베이징에서 새로이 등장한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징적, 심리적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현재 베이징 사회와 문화 중심에는 따위엔 2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전 그들이 부모 세대와 달리 그들은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정한 의미에서 신베이징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베이징 문화에서 출신들 보면 사실 따위엔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베이징 대중문화에 같은 데서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다시 또 문화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문화가 베이징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사에 하면 대원 문화가 베이징 문화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했던 4번이 사회주의 시기에 변한 대자본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문화라고 하면 사실 후동 문화가 아니고 대원 문화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혁명 문화입니다. 이들이 또 지금도 주류 중심을 잡고 대중 문화를 갖다 유지하고 있고 자오즈 소설의 베이징은 따뜻하고 이웃 간의 사이가 좋은 도시며 베이징에는 열정적이고 선량한 인정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낙후적이고 보수적이지만은 아주 선량합니다. 사세동상의 티신의 사번과 사후양제 후통이 그러합니다. 다른 소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왕수의 대원은 이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왕수는 일상의 음식, 거주 습관, 사람과 일처리, 사유 방식과 주택 양식 등에서 올드 베이징의 후통 문화와 완전히 다른 대원 문화를 갖다 따윈이라는 대원 문화를 묘사합니다. 그는 따윈은 중국 발음입니다. 대원 문화의 특징을 표준화,
엄격한 등급제도, 규율과 감시 그리고 국권의 부재 등으로 묘사합니다. 베이징 도시문화는 고도, 전통문화, 사본과 후통, 라오스가 하나의 축이라면 홍색, 이데올로기, 대원, 왕수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벌어진 거주 조건의 대대적인 변화, 사본에서 대원으로의 만큼 강제적으로 문화 형태를 변화시킨 사례는 찾기 드뭅니다. 1949년을 경계로 베이징은 전통문화가 각인된 스위엔 후통 문화에서 사회주의 혁명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 문화로 전환됐고 그 문화 정량은 지금도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베이징에 살면서 이런 문제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 전공만 공부했기 때문에 후통을 연구한 것은 10년 전부터 후통을 연구했는데 이걸 알면서 베이징을 알게 됐고 그전에는 후통에 간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만 있었고 왜냐하면 학교가 대원이니까요. 제가 공부한 대학도 대원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고 가끔씩 한국에 교구하기 위해서 출입증 끊을 때만 왕푸증에 가는 정도. 저도 역시 대원 생활을 한 거라 할 수 있죠. 지금 많이 이런 대원들이 약간은 해체되었습니다. 옛날에 베이징에서 이 대원은 베이징 지방보다 더 높은 지역. 길을 쪽에 대원이 있으면 길을 돌아가야 돼요. 절대 대원은 겉들이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대원이라는 게. 지금은 이런 것이 약간은 변화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베이징 지금 문화를 갖다가 하는 것도 다 대원 출신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대원 출신인데 후통 문화라는 것은 사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류가 없는 거죠. 사실 흔히 말하는 베이징이나 이 베이징에도 여러 가지 청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중국의 베이징 문화라는 것은 원래 만정시기에는 황족 문화, 왕국 문화와 관료 문화, 선비 문화와 그리고 평민 문화, 시민 문화가 합해져서 베이징 문화입니다. 만정시기에 그리고 중화민국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공산당 문화, 사회주의 혁명 문화가 압세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보고 나면 사본이 아니라 후통 문화가 베이징의 전부인 것처럼 왜냐하면 관광객 거기 많이 가니까 그리고 대원은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함부로 출입이 안 돼요. 지금 중국에 가서 대학 갈 때도 못 들어가시 대원에는 함부로 출입이 안 되냐. 그거 가족이나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직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실 베이징의 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 아직도 사회주의 혁명 문화라는 것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런 문제의식에서 방금 출발하기 때문에 큰 담론에는 도움이 못 되는 가서 미안함을 느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